자, 이번에는 17번 문제. 중세어에서 높낮이 표시가 아니었던 거. 1번은 뭐라고 써놨어? 평성. 2번은 거성. 3번은 상성. 그리고 4번은 입성. 자, 이 중에 중세어에서의 높낮이 표시가 아니었던 거. 입성은 높낮이를 표시할 수 없지. 뭘 표시하지? 빨리 끝나는 소리를. 왜냐면 높낮이는 평성, 가장 낮춰 나는 소리, 거성, 가장 높이 나는 소리, 상성,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인데, 입성은 그런 높낮이가 아니라 매우 빨리 끝나는 소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원래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성법을 표시했는데 그 안에 입성이라는 것은 얘는 높낮이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촉이색, 매우 급하게 끝나는 소리를 표시한 거니까 높낮이와 관계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아까도 또 쉬는 시간에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 수업 시간에 강조했잖아. 이 종성, 부용, 초성 이 규정은 이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이 말은 본래 한글로 옮기면 내중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쓴다. 즉 끝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가져와 쓴다. 이 말은 원래 왜 등장한 말이라고? 제자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야. 받침 규정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제자 원리상 우리가 초성을 만들었잖아. 발음기관을 본떠서 기본자를 만들고 가획의 원리와 이체의 원리에 따라 17자 만들었잖아. 그리고 중성은 천지인 삼재를 본따서 역시 초출과 제출의 원리에 따라 중성 11자를 만들었잖아. 그럼 이제 받침에 올 글자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건 따로 만들지 않고 뭐야? 초성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받침 규정을 설명한 게 아니라 뭘 설명한 거야? 제자 원리를 설명한 거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현대국어처럼 표기에 따라 받침을 쓸 때에는 그냥 초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니까 받침 규정으로서의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말이 가능하지. 그러나 15세기 때에는 비록 종성을 만든 제자 원리는 종성, 부용, 초성이지만 이게 소리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8종성만 즉 8개만 쓰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차츰 8종성 가족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세종이 야 받침에 8개만 써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받침 규정을 따로 말 안 했어. 그냥 받침을 써야 되면 초성 가져다 써라 이 말만 한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근데 쓰다 보니까 뭐야? 8개면 족하더라. 그래서 8종성 가족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16세기에 가서 훈몽자회라는 책에서 실제로 써보니까 8개면 충분해. 그래서 8종성법 하고 8개면 된다 하고 받침 규정을 정한 거지. 그러니까 아까 문제에서 종성, 부용, 초성이 문헌에 적용된 거 그러면 모든 한글로 쓰여진 문헌은 종성, 부용, 초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8종성을 설명한 거라면 당연히 받침에 8개 이외의 것이 사용되면 안 되는 거겠지. 지금 이해했어요? 자, 방금도 지금 성조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성조, 사성법은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다 이렇게 공부해. 그리고 그 안에 4개가 있다고 공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대하면 성조는 다 높낮이 표시하는 건데 답이 뭐지? 이렇게 돼버린다고. 근데 막상 실질적으로 이 네 개를 들어가면 평성은 소리가 낮게 나고 거성은 높이 나고 상성은 낮았다 높아지고 높낮이를 말하는데 요 입성만은 높낮이를 실질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뭘 말한 거야? 빨리 끝난다 라고 했으니까 높낮이와 관계없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하는 놈들은 그냥 틀리는 거야. 성조 이해도 못하면서 소리가 높낮이 이렇게 외운 놈들은 못 푼다고. 또 우리가 공부할 때 주의해서 공부했더라도 이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는 우리도 틀릴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국어는 자꾸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알면 뭐해? 문제를 못 푸는데. 우리가 원래는 그러잖아. 10개를 알았으면 10개를 풀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 10개를 알아도 막상 문제를 풀면 그 10개를 못 써먹어. 못 써먹어. 이건 모든 머리로 하는 것도 그렇고 몸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몸으로 내가 10개의 동작을 익혔어. 그걸 예를 들어 태권도를 배웠어. 그러면 태권도에서 대련을 할 때 이러이러하게 해라 하고 배웠는데 막상 시험에 올라가면 그 10개 쓰는 놈은 고수지. 아주 고수지. 대부분은 그냥 그냥 막 치고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아주 냉정하게 배운 것만 풀어 먹어도 합격할 수준이다 듣는. 배운 거 다 못 풀어 먹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아는 놈이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나올 것만 정확히 알고 배운 걸 제발 기억만 하면 합격한다고. 그리고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1년이라는 수험 기간이 있다면 6개월은 내용을 익히는 때지만 나머지는 무조건 연습하는 때야. 자기가 실력이 안 생겼다고 계속 연습을 미루면 역시 그 이론이 다져지는 게 아니라 알았던 것도 다 까먹게 돼. 한 30% 안다 싶을 때부터 계속 문제 풀어야 돼. 그래야 실력이 쌓여. 영어를 하는데 내가 영어 어휘가 부족해. 좀 어휘를 많이 늘리고 그런 다음에 영어 제대로 공부하겠다? 끝까지 공부 못해. 내가 영어 회화를 하는데 즉 영어 회화에 사용되는 표현을 모두 공부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외국인 만나겠다? 못 만나죠. 알겠어요? 만나서 해봐야 늘죠.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 중고등학교 때 어떤 놈이 제일 싸움 잘해? 운동선수야? 아니요. 어떤 놈이 제일 싸움 잘해? 담력이 큰 놈. 그리고 많이 싸워본 놈. 알겠어요?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또 하나 뭐가 들어가? 더럽게 잔인한 놈. 알겠어요? 상식을 벗어난 놈이 제일 싸움을 잘해. 왜? 남들이 무서워서 피하니까. 결국 시험에서의 합격도 착실하게 이론적으로 공부하면 합격한다? 천만에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결국 깡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것만은 내가 풀어내자 하고 충분히 연습한 놈이 그런 사람이 잘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제 시험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아직도 맨날 이론서만 들고 있지 말고 자꾸 문제 풀라고. 그래서요, 영어면 영어, 국어면 국어, 한국사면 한국사 자꾸 문제 푸는 거야. 그러면서 이론을 다져가야지 그냥 이론이 채워질 때까지 안 돼.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 국어 이론이 언제 완벽해지겠어? 완벽해질 수 없어. 선생님도 완벽하지 않은데? 이거 맨날 이거 배우고 가르치고 이걸로 평생 살아온 놈도 완벽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감히 어떤 과목을 완벽하게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처음 대하는 행정학을 1년 만에, 몇 개월 만에 어떻게 이론을 완벽하겠어? 행정학 연구한 수십 년 연구한 사람들도 다 모르는데 처음부터 그런 욕심은 버려. 그냥 우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만 자꾸 연습해서 문제가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그걸 빨리 요령껏 터득하고 그리고 그걸 풀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알면 되는지 이게 빨리 감으로 와야 돼.
그래서 항상 대한민국 모든 수험서는 문제가 같이 들어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 준비할 때 생각해봐. 수능 때 공부한다는 건 뭘 한 거야? 문제 풀었지. 수능 때 문제 풀었지. 무슨 공부를 했어?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문제 풀고 국어 문제 풀었지. 무슨 이론을 했냐고. 하여튼 이 공무원 시험에서 이론이니 뭐 문제니 이런 구별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편의적인 방식일 뿐이야. 공부에 무슨 이론이 있니? 시험 공부에. 그냥 드립다 문제 풀면서, 즉 문제를 풀기 위한 그 내용, 그걸 소위 이론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학문은 지금까지의 알려진 타당한 이론일 뿐이지 완벽한 이론은 존재하지 않아요. 역사학에 완벽한 역사가 어디 있니? 정치학에 완벽한 정치학이 어디 있어? 인간은 절대 완벽한 걸 만들 수 없어.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의 이론을 완벽하게 하겠다? 그 욕심부터가 틀린 거예요. 어떤 수험서는 완벽하게 독파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 수험서가 책을 내는, 시험 문제를 내는 교재가 아니거든. 시험 문제는 전혀 엉뚱한 놈들이 내거든. 여기 있어요? 혹시라도 토익이든 토플이든 외국어 자격시험이나 뭐 한국어 능력시험, 국어 능력시험 치러본 사람들은 알 거야. 이론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 문제, 기출문제 가져다가 토익은 이런 경향으로 내는구나. 토플은 이런 경향으로 내는구나. 그러고 공부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론적으로 완벽해질 때까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문제를 자꾸 풀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몰랐구나 하고 그런 부분을 또 채워넣고 지금 이 고전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한 문제 나올까 말까야. 근데 왜 하느냐? 이게 나오면 변별력을 가지니까. 시험 공부는 그렇게 어쩌면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공부예요. 왜냐면 우리가 출제하는 게 아니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빠지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 공무원 시험 준비는. 그러나 완벽하게 공부할 수는 없다는 거. 얄팍하면서 넓게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얼마나 주어진 시간 안에 재치 있게 푸는가. 이게 합격의 관건입니다. 자, 18번으로 가시면 근대국어의 시기에 사성무용론을 주장한 사람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 늘 놀고 싶어하는 누구라고? 유희.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라고? 언문지야. 다음, 점찍기, 곧 가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헌은 우리 방점은 중세국어에 사용이 됐던 것이고, 따라서 세 개 기억해야지. 훈민정음, 언해본, 또 용묘청가, 월인청강지고, 월인석보, 석고상절 등이라고 했지. 정답 몇 번? 4번. 두시원의 중간모는 근대국어의 시기고 두시원의 중간모에는 방점이 사용되지 않지. 기억나요? 20번. 동국정운의 한자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국어 한자음이 인위적인 정리다. 인위적인 거다. 맞다 틀리다? 맞다. 현실음이 아니라 중국어에 가까운 일부러 만든 발음이야. 2번. 순수 국어의 성음법과는 달리 무음가 형식의 종성을 사용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한자어는 우리의 성음법,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 성음법은 음절 이루기를 말한 거잖아. 즉 모든 글자는 합쳐져야 소리를 이룬다. 이게 성음법이야. 범자, 필, 합이, 성음. 이걸 줄여서 성음법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무릇 글자라는 것은 이때 글자는 아까 문제 풀었잖아. 뭘 말한다고? 음운. 즉 음운이라는 것은 반드시 합쳐져야 성음 소리를 이룬다. 이게 뭐라고? 음절. 그래서 성음법은 음절 이루기를 말한 거야. 그런데 한자어는 무음가 형식의 종성을 썼다라는 얘기는 받침이 필요 없는 글자에도 일부러 종성 받침을 넣었다. 이게 동구조금씩 한자음 표기다. 설명했지? 그 설명을 풀어놓은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해됐어요? 다음 3번. 후민정음 언해본이나 월인 청강지곡이나 용비어 청가나 두시언해 등에 사용되었다? 틀렸지. 동국조금씩 한자음 표기는 딱 세종 때 지어진 즉 훈민정음 언해본, 월인 청강지곡 등에 쓰였어. 용비어 청가만 해도 현실음을 쓰고 있고 동국조금씩 한자음 표기를 안 썼습니다. 이해됩니까? 따라서 기껏해야 훈민정음 언해본이나 월인 청강지곡 등에 잠깐 썼던 거야. 이 동구조금씩 한자음은 잠깐 썼던 표기인데 왜 이렇게 자주 입에 오르내리냐면 우리가 훈민정음 언해본이 중요한 문헌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된 한자음 표기라 자주 언급되는 거야. 실제로는 뭐야? 잠깐 사용되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거였는데 하필이면 훈민정음 언해본이 동국조금씩 한자음 표기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본 거다 이 말이야. 다음 4번. 실제 통용과는 거리가 먼 표기여서 세조 이후에는 밑줄 쳐. 세조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맞다 틀리다? 맞다. 세조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았어. 세종 때만 쓰였다고. 다음 21번. 훈민정음 종성회의 8종성법에 규정된 받침보다 더 많은 받침을 쓴 문헌은, 이 말은 뭐냐면 15세기 때 받침 규정은 8종성으로 굳어졌는데 아직 8종성으로 굳어지기 전에 사용됐던 문헌은 당연히 뭐야? 용비어 청가겠지. 왜냐면 용비어 청가는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최초의 문헌이니까 아직 뭐 받침이 뭐다라고 아직 정하기 전에 일단 종성, 부용, 초성의 제자 원리에 따라 쓸 건 다 써본 거야. 그러면 용비어 청가가 들어간 건 1번과 2번인데 문제는 월인 청강지곡은 역시 용비어 청가가 지어지던 당시에 쓰여진 거지만 두시언해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팔종성의 규정 이후에 만든 거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지. 이해됐어요? 자, 22번 문제로 가면 다음에서 말하고 있는 받침의 예가 보이지 않는 것. 난이도가 좀 높다. 보세요.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용비어 청가나 월인 청강지곡에는 그 낱말이 가진 뜻을 살리기 위해 키읔과 히읗을 제외한 모든 첫소리가 끝소리에도 쓰였다. 이 말은 뭐냐면 팔종성이 아닌 받침 규정으로서 종성, 부용, 초성이 쓰였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1번은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 고제. 고제 있지? 지읒 받침을 썼잖아. 또 2번은 어디에 있어? 니페. 피읒 받침을 썼잖아. 쉽게 말하면 팔종성이 아닌 글자가 있느냐 이거잖아. 3번은 빛나시다 치읒 받침이 쓰였잖아. 4번은 한낱 할 때 티읒 받침이 쓰였잖아. 근데 5번은 시옷 받침, 비읍 받침, 기역 받침, 미음 받침, 시옷 받침 정도니까 이건 모두 팔종성에만 해당이 되잖아. 이해됐어요? 정답 몇 번? 5번.
왜 5번인지 알겠습니까? 다음 23번을 갑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서 이어 적기에 따라 적은 것은 하고 물었어. 이어 적기라는 게 뭐야?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연철 표기를 말하지. 1번 옷세 진다는 옷이라는 말과 조사애가 만났는데 만약에 이어 적기면 뭐라고 썼겠어? 옷세 진다 이렇게 썼겠지? 그런데 옷세라고도 쓰지 않고 옷세라고 썼어. 이거 무슨 적기야? 거듭 적기지. 그렇죠? 중철 표기 거듭 적기지. 옷세가 연철이고 옷에는 분철이고 옷세는 뭐야? 충철. 혼합표기라고. 자, 니은번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맞디시니 라고 했어. 이때 시옷 디귿과 뒤에 어미 이가 왔는데 선어벌어미 시가 오고 니가 왔는데 맞디시니 라고 썼으니까 디귿이 연음됐지? 따라서 니은은 연철 표기가 맞아. 다음 디귿번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역시 관동별고 맨 첫 구절인데 깊어라는 말이 연철도 아니고 분철도 아닌 혼철을 썼지? 역시 거듭적기 혼철 표기야. 그러면 답은 이어적기를 물었으니까 이제 선택지로 가면 니은은 들어가는데 기역 디귿이 들어가면 안 돼. 이해돼? 그럼 답은 몇 번? 니은은 들어가는데 기역 디귿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답은 몇 번? 1번 아니면 3번이지.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또 나머지 할 게 아니라 리을에서 결정이 나겠지. 리을의 곁에는 연철한 거지? 정답 몇 번? 1번.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끝까지 시호까지 다 해보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했으면 선택지를 보면서 이제 어떤 선택지가 답이 될 수 있는지 이걸 빨리 체크하라고. 뭐냐면 시간을 또 아껴야 되잖아. 자, 나머지 보면 백천동 곁에 두고 할 때 곁에 연철했고 만폭동을 들어가니 역시 연철했지. 그렇죠? 미음에 흩은 해음 할 때 흩은 흩어졌다라는 말에 어미 은이 왔는데 흩은 하고 시옷 받침도 적고 티읕 받침도 적었으니까 역시 혼철 거듭 적기지. 해음은 무슨 뜻이야? 생각, 헛된 생각을 낳는다. 비읍에 수간 모옥을 벽계수 알피 두고 수간 모옥을 벽계수 알피 두고 역시 알피는 혼철 표기지? 거듭 적기 혼철 표기를 했죠. 상춘곡의 한 구절입니다. 즉 혼철 표기를 했지. 시옷은 옥절이 알패 섰다. 원래 앞은 리을 피읍인데 앞이라는 단어에 조사애가 왔더니 알패 뭐 한 거야? 연철 표기. 소리 나는 대로 적었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니은 리을 시옷이지. 자, 거기 기역부터 시옷까지 현대어로 옮겨봐. 청양은 잔해지고 낙콩은 오세진다. 현대어로 옮기면
청향은 잔해지고 라는 얘기는 은은한 향기는 잔에 스미고, 은은한 향기는 잔에 스미고, 낙홍은 옷에 진다. 떨어지는 꽃잎은, 떨어지는 붉은 꽃잎은 옷에 스민다야. 즉 술잔에 은은한 향기가 스밀 때마다 꽃잎은 또한 내 몸에 스며든다는 거니까 이 기억은 무라일체의 심정을 노래한 구절이야.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옷에 진다. 무라일체의 심정을 노래한 겁니다. 니은번 관동 800리에 관동별구의 앞구절에 나오는 거지. 원래 디귿이 먼저 나와 강호의 병이 깊어 둥림에 누웠더니 이 구절이 먼저 나오고, 그런 후에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맞디시니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맞딘다는 얘기는, 방면을 맞디다 라는 말은 관찰사의 직분을 맡겼다 이 말이야. 관찰사의 직분을 맡겼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임금이 귀양가 있던 정철에게 갑자기 부르더니 관동 지역에 관찰사로 가라고 관찰사의 임무를 맡겼다 이 말이야. 관찰사의 직분을 맡겼다. 5번은 디귿은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강호는 자연이지,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 즉 실제로 병든 게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은 거야. 이 자연을 사랑하는 병을 뭐라고 부른다? 천석고황. 천석고황이라고 해. 자연을 사랑하는 병을 천석고황. 또 다른 말로 연화고질, 연화고질이라고 해요. 자연을 사랑하는 병을 천석고황 혹은 연화고질. 그러니까 강호에 내가 병이 들어간 게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 이 말이야. 중림에 누웠더니 중림에서 지냈다 이 말인데, 이 중림은 바로 정철이 귀양가 있던 전라도 창평. 그래서 대나무가 유명한 곳이라 중림, 대나무 숲이라고 표현한 거지. 그래서 귀양지야 귀양지. 즉 창평이라는 귀양지에 있었는데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귀양지에 귀양가 있는 걸 오히려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서,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 가 있다고 쓴 거야. 내가 재수 없이 귀양가 있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워 있었더니, 중림에서 지내고 있더니 이런 얘기지. 다음 백천동이라는 마을을 곁에 두고 만폭동으로 들어갔다 했을 때는 만폭동은 만폭동 폭포를 말해요. 역시 관동별구에 나오는 구절인데, 즉 백천동이라는 곳을 곁에 두고 지나서 만폭동이라는 폭포가 있는 곳으로 간 거지. 만폭동 폭포가 있는 곳으로 간 거지. 그 다음 흩트네음 아니하네 상춘곡에 나오는 구절로 헛된 생각을 않는다. 흩은 해음을 않는다라는 얘기는 헛된 생각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헛된 생각은 곧 뭘 가리켜? 다 배운 거라 질문하는 건데, 바로 부귀와 공명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앞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부귀도 나를 꺼리고, 공명도 나를 꺼리고 부귀도 나를 꺼리니,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부귀 공명을 꺼린다는 거지. 그래서
부귀공명에 헛된 생각을 않는다 이런 얘기야. 수간모옥을 벽계수 앞에 두고 수간모옥은 초가집이야. 자그마한 초가집을 벽계수 앞에 두고 벽계수는 맑은 시냇물을 앞에 두고 즉 초가집을 맑은 시냇물 앞에 두고 끝으로 시옷에 옥절이 앞에 섰다. 옥절은 조선시대 때 관찰사에게 주는 임명장이야. 마패지 마패. 그래서 임명장. 그러니까 옥절이 앞에 섰다라는 얘기는 옥절이 앞에 있다라는 말은 임명을 받았다. 관찰사의 임명을 받았다. 관찰사의 임명장을 받았다. 이런 뜻이야. 자, 이게 다 관동별곡이나 상춘곡의 일부의 문헌에서 구절을 가져온 거라 선생님이 관동별곡이나 상춘곡은 반드시 공부하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또 이 구절이 나올 때 한 번 더 기억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24번으로 가죠. 나란말싸미에서 사이소리 시옷을 용비어 천가지 표기에 따른다면 무엇이라고 하는가? 또 25번에 적인서리에서 시옷을 후민정음 언해본에 따르면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26번, 27번 쭉 나오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 아니야.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제 그 뒤에까지 더 볼 거 없어요. 대신 34번 문제는 가능한 문제죠. 34번은 출제가 가능한 문제지. 나머지 보지 말라는 건 보지 마. 알겠어요? 34번 문제에 보면 다음 용언들 중 활용할 때 보기의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의문이 15세기에 나타날 수 있는 거. 작년도 출제 문제야. 작년도. 알겠어요? 실제로는 이게 10년 전 문제야. 그런데 작년도에도 또 났어.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응랑 입시울 소리 아래 늦었으면 입시울 가배반 소리 당연하니라. 뭐에 대한 설명이야? 순경음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면 현대국어에서 순경음이 들어간 걸 찾으라고 했잖아. 예. 왜 그래? 너. 야, 열심히 하는 놈이 그러면 안 되죠. 오늘 보니까 계속 너 수업하다가 딴 데 보고 딴 거 찾고 왜 그러지? 아까도 선생님이 뭐 문제 푸는데 또 딴 거 막 뒤적거리고 그러면 안 돼.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아마 조금 들었던 설명을 듣고 또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했던 거 하고 그러면 혼자서 막 이렇게 찾고 뭐 하는데 안 돼. 흐트러지고 그러면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하던 사람은 더 집중해야지. 선생님이 지금 앞만 안고 있으니까 계속 그러네? 뭐 노트한 걸 찾고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지금 이걸 보면 선생님하고 같이 뭘 볼 때는 선생님이 말하는 것만 집중해. 알겠어요? 물론 공부하다가 갑자기 내가 어디 노트에 이거 한번 정리해 놨는데 하고 찾아보고 싶겠지만 그건 쉬는 시간에 찾아보는 거야. 공부하다가 자꾸만 흐트러지면 안 되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거 좋은 방법 아니야. 알았어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도 안 하면 돼. 안 하면 되는데 자꾸 그럴 때마다 해버릇하면은 이게 버릇든다고. 그럼 이게 나중에 시험장 가면요. 뭐 문제 풀다가 다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나쁜 습관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뭐 단어 찾아보라고 그러면 얼른 핸드폰 두드리고 이게 굉장히 요령껏 공부하는 것 같지만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시험장 가서 찾아볼 수 없거든? 알았어요? 그럼 그때는 답답해서 어떡할 거야? 나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면서 얘가 딴 걸 보니까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열심히 공부한 게 도로와 미타불이야. 여러분들 100문제를 100분 동안 5과목을 집중한다는 건 이거 보통 체력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거야 사실은.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알겠어요? 이거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요, 자기 나이만큼밖에 아니거든. 지금 뭐 한 25이다 그러면 25분이 최고야. 뭐 35이다? 35분이 최고라고. 그럼 선생님 36이면 36분? 아니, 그때부터는 다시 줄어든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바짝 집중할 수 있는 건 뇌과학자들이 실험에 의하면 35분이 맥시멈이야. 그럼 5살, 6살짜리들은 5살, 6살짜리들은 3분, 5분이 최고야.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칠 때 10분마다 재미난 얘기 해줘야 돼. 안 그럼 뭐야? 딴짓하죠. 딴짓하죠. 아무리 중요한 걸 얘기해도 딴짓해요. 중학교 때 봐봐 여러분들. 한 10여 분 지나면 선생님이 뭐 첫사랑 얘기해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끌고 가지 않으면 집중 안 해. 그런데 그런 애들이 시험장 가서 100분 동안 100문제를 집중해야 돼. 이거 자체가 이미 힘든 일이라고. 더구나 또 한 과목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5과목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20분마다 순발력 있게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또 바짝 집중해야 돼.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평소에 혼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동영상을 듣다가도 이거 모르겠는데 멈추고 또 찾고 이거 요령껏 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그냥 차라리 몇 배속으로 해서 빨리 듣고 알겠어요? 그리고 찾을 건 따로 찾고 시험장에서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상황을 미리 경험해 봐야지. 항상 궁금할 때마다 찾아보고 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업을 안 들으면 안 듣는 거지 들을 때에는요. 집중할 때 같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몸으로 공부하는 거야. 몸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집중할 수 있도록 애를 쓰라고. 자, 그러면 보기에 이응랑 입술 소리 아래 늦었으면 입술 가베아반 소리 다해나니라 하는 건 순경음 만드는 법을 설명했고 그러면 순경음이 들어간 걸 찾으라 이 말이잖아. 그러면 순경음 만드는 걸 찾는 요령 알려줬잖아. 뭘 찾으라고? 비읍, 불규칙, 용언을 찾으라고. 1번 굽다하고 한자로 굽을 곡자를 써놨잖아. 그러니까 굽다에 어가 오면 뭐가 돼? 허리가 굽어야 굽어. 이건 비읍 불규칙이 아니지. 그렇죠? 허리가 굽어지. 2번 좁다 역시 좁아. 비읍 불규칙 아니지. 그렇죠? 근데 3번의 굽다에는 불화자가 들어갔잖아. 구울 번자야. 구지가에도 나오지. 번자기 끼냐. 구울 번자야. 얘는 굽다는 어가 오면 뭐가 돼? 구워. 정답 몇 번? 3번. 뽑다라는 말은 아가 오면 뭐가 돼? 뽑아. 잡다라는 말은 잡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규칙인데 3번만 뭐야? 비읍 불규칙이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35번을 봐. 35번. 다음 단어의 제1음절이 중쇄국어의 상성에 해당할 만한 어휘는 역시 아까 설명했지. 뭐 물어보는 거야? 뭐 물어보는 거야? 긴 소리로 발음다는 걸 물어보는 거야. 15세기 때 상성이겠다라는 건 뭘 묻는 거라고? 긴 소리를 묻는 거야. 정답 몇 번? 1번. 돌은 길게 발음난다.
반면에 생일의 돌은 뭐야? 짧게 발음나고. 또 먹는 과일 배는 짧게 발음하지. 그러면 길게 나는 배는 2배, 3배 할 때의 배수. 2배, 3배 할 때의 배수는 배는 길게 하는 거야. 그러나 사람의 신체를 말하는 배, 또 먹는 배, 또 타고 다니는 배 모두 짧게 발음합니다. 다음, 묻다는 땅에 묻다라는 의미에 묻을 매자를 써놨지? 흑토변이 들어가는 이 글자는 묻을 매자야. 자, 땅에 묻다는 땅에 빨리 묻어야 되니까 짧게 발음한다고. 그러면은 길게 발음하는 묻다는 뭐야? 질문하다. 물을 문자지. 질문하다라는 의미의 이 문자는 묻다. 묻다라는 질문한다는 의미의 묻다는 길게 발음합니다. 자, 모자 할 때 모자는 두건 건자가 들어갔으니까 이는 머리에 쓰는 모자지. 머리에 쓰는 모자는 짧게 발음하고 반면에 모자지간의 모자는 길게 발음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35번은 긴 소리가 나는 거이라는 질문인 거야. 알겠어요? 이거 아까도 설명했지? 15세기 때 상성의 표기는 우리 현대국어의 장음에 영향을 줬고, 그러므로 15세기 때 상성으로 방점을 쓸 것은 곧 긴 소리를 찾는 거야. 36번도 똑같은 문제지. 36번도 역시 같은 문제. 다음 낱말들 중 제1음절이 중세국어의 상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실은 제1음절이란 말도 지금은 필요 없어. 왜냐면 긴 소리는 무조건 첫 음에서만 나지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말을 안 써도 똑같은 얘기야. 쉽게 말하면 다음 단어들 중 상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말은 무슨 뜻이야? 긴 소리가 나지 않는 것. 이 질문이지. 정답 몇 번? 1번. 사람의 신체를 나타내는 단어, 눈, 발, 손 모두 짧게 발음합니다. 알겠죠? 정답은 1번. 그러나 돌과 말과 눈과 내리는 눈 길게 하고 사람 길게 합니다. 37번 봐요. 다음 중 가장 먼저 없어진 의문은 소실문자의 순서상 가장 먼저 없어진 거 몇 번? 1번. 자, 만약에 4번 선택지에 아래아가 없고 거기에 순경음 비읍이 아니지 뭐 순경음 피읍이나 또는 쌍히읗이나 그렇지? 이렇게 28자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글자들이 들어가서 다음 중 가장 먼저 없어진 의문은 하고 선택지 4번에 이 글자들이 들어가 있으면 답은 그래도 여린이웃이 1번이야. 이해돼? 못 보던 의문이 나오면 얘네들은 다 어디 뒤야? 여린이웃 뒤야. 왜? 왜 여린이웃 뒤일까? 왜 옛니응이나 반치음보다는 앞인데 왜 여린이웃보다는 반드시 뒤일까요? 여린이웃이라는 것 자체가 뭐 때문에 만든 거라고? 동국조공식 한자음표기 때문에 만들었고 이런 이상한 글자들도 다 뭐 때문이라고? 동국조공식 한자음표기 때문에 만든 거라 결국 여린이웃이 없어질 때하고 같이 없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자, 38번에서 중생이라는 글자가 변화됐을 때 그 변화하는 걸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짐승으로 바뀌기 전에 먼저 모음이 바뀌기 전에 밑에 있는 옛니응이 없어져야지. 그래서
뭐가 없어질 때는요, 첫 음절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있어요? 그러므로 즘생하고 2번이 38번에 2번이 오는데요. 이 문제보다는 보다 출제하기 요새 워낙 고전법과 관계없는 수험생들이 풀 때에는 이런 문제를 내는 거지. 마을이라는 낱말을 주고 15세기 때 마잘이라고 썼죠. 이걸 변화된 걸 순서대로 써라. 됐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잘에서 아래어와 반치음 중에 뭐가 먼저 없어져? 뭐가 먼저 없어져? 반치음이. 그러니까 두 번째 올 표현은 뭐야? 마알. 그죠? 반치음이 먼저 없어지고. 자, 같은 아래아가 있으면 뭐가 먼저 없어져? 두 번째 게. 두 번째 게. 그래서 아니. 첫 음절. 그래서 마알이. 그죠? 아니야. 쌤이 잘못 생각했어. 마잘, 마알, 마을. 두 번째 게 먼저 없어져. 두 번째 게. 자, 아래아가 둘이 있으면 두 번째 게 먼저 없어져. 그래서 마알이 마을로. 그런 다음 마을로. 즉, 첫 음절의 아래아가 가장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요 순서 기억해놔요. 즉, 마잘, 마알, 마을. 알겠죠? 자, 거기 40번에 보면요. 불이 되고 물이 되고 풀이 되는 건 바뀐 게 뭐냐면 의모음이 원수모음 우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 붙인다면 뭐라고 이름 붙이겠어? 원수모음아. 정답은 몇 번? 1번. 이해됐어요? 자, 나머지는 보지 않는 거야. 나머지 문제들은 아예 보지 않아야 됩니다. 보지 않아도 된다. 알겠어요?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소학원에, 즉 맹자 가라샤대 하는 소학원에부터 몇 개를 또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구나. 거기 문제를 바로 해도 문제를 먼저 훈민정음 배운 거부터, 그죠?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또 소학원에 또 2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